중세의 가을. 이성복. 월요일 아침 그는 아내와 함께 그가 사는 도시 가까이에 있는 파게사라는 절에 들를 생각을 했다. 지난 토요일 서울서 온 손님을 모시고 점심 먹으러 갔다가 들른 이 절이 월요일 아침까지 그의 마음속에서 머뭇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그 절은 빚쟁이처럼 그에게서 무언가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었고, 그 자신도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절에 돌려줄 것이 있음을 짐작하고 있었다. 절이 묻어있는 산은 지리산이나 설악산같이 큰 자락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느 여름 미군 헬리콥터가 추락해 인근 경찰과 예비군이 동원돼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몇 달 후 산나무를 캐러 올라간 안악에 의해 잔해가 발견되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법 깊은 산이었다. 그러고 보면 소위 명산들만이 깊은 산이 아니고 모든 산들이 나름대로 꽤나 깊은 것이다. 그러한 뜻하지 않은 발견을 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을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생각해 본다. 사실 모든 자잘한 발견들은 두뇌 조직의 어느 한 군데에서 불시에 생겨난 뇌출혈 같은 것이다. 그 출혈은 머리의 압제적 질서에 대한 사물들의 반역이다. 도대체 머리라는 놈은 제멋대로 세상을 떡주무르듯이 왜곡하고서도 한 번도 반성해 본 적이 없다. 머리의 정체와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난다 해도 사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다시 그 무정부 상태를 수습하는 것은 여전히 머리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요즘 그의 무기력은 그러한 사실에 대한 끈질긴 인식에서 오는지 모른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그러한 인식까지도 머리가 제공하는 애프터 서비스라는 사실이다. 그는 아내와 함께 구입한 지 5년 반이 조금 지난 소형차에 올랐다. 운전대를 잡고서 그는 오늘 산행에는 결단코 말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그는 요즘 너무 말이 많다. 그가 내뱉는 말들은 대개 하나마나한 말이거나 말노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때로 그 말들이 주위의 폭소를 자아내기도 하여 그는 우쭐해한다. 그러고는 아무 생각도 안 한다. 역시 사람이 가진 장기는 동시에 폐단이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의 차는 시내를 벗어나 이제 막 노랗게 물들어가는 가로수를 따라 산을 관통하는 순환도로에 들어서고 제법 가파른 고개 하나를 넘어서자 갓바위와 동화사 쪽을 가리키는 푸른 입간판이 나타난다. 갓바위는 산 정상에 영험히 특출한 갓쓴 부처님이 있어서 그가 사는 도시뿐 아니라 외지에서도 관광버스를 동원해 기도를 올리러 오는 사람들로 법석된다. 동화사 또한 최근에 동양 최대라든가 세계 최대라든가 하는 석조대불이 세워진 곳으로 연일 신문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절이다. 그는 문득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건져내면 파리들이 먼저 알고 날아앉는다는 이야기를 떠올린다. 혹은 미처 치우지 않은 밥상에서 온통 잔치판을 벌이는 파리떼들. 그런데 참으로 엉뚱한 생각이지만 파리들은 저 자신이 더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더러움은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속에 있을 뿐이다. 입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토록 깨끗해야 하는 음식이 일단 입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 더없이 더러운 것이 되지만 음식 자체는 한 번도 더럽거나 깨끗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그는 혹시 이러한 생각이 도덕적 불감증에서 나왔거나 현실에 대한 방관적 자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잠시 자문해 본다. 본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따로 없다 할지라도 더럽다거나 깨끗하다는 판단과 그에 따른 행위는 있을 것이며 그 판단과 행위들이 얽어짜는 그물이 삶일진데 요즘 기승을 부리는 부패와 타락의 실상을 도외시하거나 본디 없었던 것으로 치부할 수 있을 것인가? 요컨대 모든 것이 지금 있는 것이라는 왜곡된 믿음에 의해 빚어지는 죄악들에 대해 모든 것이 본래 없는 것이라는 근본적 인식이 베풀어 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이 없는 것이라는 인식은 있음 속에 잠겨있는 철부지 것들에 대한 사랑을 일으킬 것이며 그 인식이 철저하면 할수록 그 사랑은 더욱 진하고 뜨거운 것이 되리라.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그 둘 사이가 너무도 멀어서 어떤 궤변으로 맞이어 놓아도 금세 떨어져 버릴 뿐이다. 그가 막연히 짐작하는 것은 그 둘 사이는 논리적 설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삶의 숙제는 그 둘이 본디 하나임을 체험으로써 확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는 문제의 중점은 역시 인식이 아니라 사랑에 놓여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본다. 사랑, 그때가 꼬질꼬질 낀 말이 한순간 차 안의 입김에 흐려진 창유리처럼 그의 시야를 가로막는다. 그 말 자체가 그러한 것처럼 사랑은 말끔하고 반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꼬지르르에 때 묻은 것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인식이 확정적이고 결과론적인 것이라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미결로 지핑위에로 남겨두는 것이다. 사랑의 눈과 귀는 기다림과 불안이다. 그러므로 다시 그의 인식은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다. 마치 그가 안전벨트로 몸을 싸잡아 매고 안간힘으로 엑셀러레이터를 내리밟는 중고차처럼 지금 그의 인식은 제 힘을 초과해 헐떡거리고 있다. 그때 아내가 차를 무리에 몰지 말라고 조심스레 귀띔한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차가 동화사 매표소 입구를 돌아 파괴사로 향하는 가파른 언덕으로 접어들 때 보닛 가장자리로 무럭무럭 김이 올라왔다. 그는 급히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려 보닛을 열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때때로 길거리에서 보닛을 열고 차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 됐구나 하며 사뭇 엑셀러레이터를 내리밟던 그에게 이제 처음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잠시 후 김이 거치고 그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냉각수가 완전 바닥이 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매표소 근처 공중전화로 서비스 센터 몇 곳을 불러보았지만 일손이 달려 비상수리반을 보낼 수 없다고 했다. 마침 매표소 관리인이 산 아래 주유소 근처에 있는 카센터를 전화로 불러주었고 매표소 세수대야를 빌려 물을 가득 채우고서 그는 조심조심 차를 몰아 카센터를 찾아갔다. 기사는
보조 탱크나 호스의 조임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 사이 아내는 카센터 앞마당에 계집을 가리키면서 개밥통 하나 되게 크지? 하고 말했다. 개밥통은 자동차 타이어 속에 들어가는 쇳덩어리였다. 반시간 남짓 차를 살피던 기사는 마침내 냉각수 개통에는 이상이 없고 온도 감지기가 고장나 팬이 안 돌아 그런 듯하니 시내로 나가면 온도 감지기를 바꾸어 보라고 했다. 그와 아내는 차에 올라 언덕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온도 감지기에 이상이 있다고? 기사의 말은 차가 아니라 그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 듯 싶었다. 팬이 돌지 않아 엔진이 과열되고 냉각수가 졸아드는 일이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40대 중반에 들어선 그의 몸과 정신에 생긴 비상사태는 어떻게 감지한단 말인가. 하물며 그 위험 수위를 조절하는 온도 감지기가 고장났다며 말이다. 요즘 그는 도무지 복잡한 생각은 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그는 실없이 즐거울 따름이다. 즐겁다는 사실 외의 어떤 것도 그의 즐거움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즐겁다는 사실이 부담스럽다. 도대체 즐겁지 않아야 하는데 즐거우니 미칠 노릇이다. 세상이 온통 병들었는데 왜 나는 즐거울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속임수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일은 알몸으로 찬물에 뛰어드는 것 이상으로 꺼림칙하다. 한때 그는 병원이나 사창가, 영안실, 역전, 장터, 여인숙 등을 찾아다니며 녹슬고 구부러지고 썩고 병든 것들의 숨소리를 기록하고 할 일 없고 정처 없는 것들의 몸짓을 판각하기로 결심한 바 있다. 그런 것들이라면 이제 끔찍하다. 이제 그것들은 펜이 돌지 않는 그의 머릿속에 부채의식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그의 차가 고장을 일으켰던 동화사 입구를 지나 파괴사 쪽으로 내려갈 때 부인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서울서 온 손님들을 모시고 여러 번 갔던 터라 그는 그 절을 잘 알고 있었다. 성대하게 치장한 여느 절과는 달리 그 절은 소담한 절터에 주춧돌과 석등의 잔해만이 남아있어 일종의 퍼즐 맞추기를 해야 옛날의 성세를 짐작할 수 있을 듯했다. 그러나 오랜만에 찾아간 그 절에는 대역사가 한창이었다. 큼지막한 건물이 여러 채 들어서고 자그마한 대웅전 건물도 크레인으로 들어올려져 흰 대리석 주춧돌을 갈아 끼우는 중이었다. 눈에 띄게 불어난 비구니들의 바쁜 걸음도 이제 이 절이 동화사나 파괴사 못지않은 위세를 갖게 되리라는 전조로 비쳤다. 모든 절들이 서로 최대가 되겠다고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 덕에 퇴색한 부처님들도 여러 번 금도금의 곤욕을 치르는 중이었다. 하기야 부인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을이 퇴임한 대통령의 고향이고 보면 일대의 땅이 부귀와 공명을 감싸안은 명당인 것만은 사실인가 보다. 이 절 또한 신라의 선덕여왕을 모시는 절이어서 절 한 모퉁이에는 페인트 칠이 덜 마른 듯한 여왕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 있다. 안내판을 들여다보면 한때 잘나가던 이 절이 폐허로 바뀐 것은 고려조 무신정권에 대항하던 승려들의 본거지였기 때문이라 하니
부인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무척 풍부한 정치적 함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참으로 이뻐했던 것은 부인사의 수십 년 묵은 벚나무들의 화사하고 해맑은 흰 꽃들이었고, 간첩들의 암호문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옛 절의 돌조각들이었다. 그것들은 이제 주변부로 밀려나 정리되어 있었다. 그와 아내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계단을 내려와 층계 아래 자판기에서 유자차를 빼 마시면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세워진 간이 공중변소를 바라보았다. 변소의 지붕에는 간혹 도시 근교에서 볼 수 있는 태양열 처리를 위한 유리판이 붙어 있었다. 그 유리판을 통해 모인 열로 변기가 얼어 터지지 않도록 난방을 하려는 것인지, 그러고 보면 이제 문명의 여러 편리인들도 화두의 차원으로 격상된 듯하다. 그는 문득 용변을 보고 싶은 생각도, 토하고 싶은 생각도, 우체투지하여 절하고 싶은 생각도 아닌, 혹은 그 모두인 메스꺼리는 느낌에 몰려 절을 내려왔다. 차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길에 밭두렁 여기저기 궁상맞게 쭈글 쉬고 앉은 호박덩이들을 바라보며 아내는 저 호박들이 임자 있는 것이냐고 물었고, 그는 농담처럼 대답했다. 본래 임자가 어디 있나? 제가 임자지. 그는 그 호박들 앞에서 엉덩이를 까고 절하고 싶었지만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다만 길가 과수밭에서 줄기가 휘어지도록 시뻘건 사과알을 매달고 할딱거리는 키 작은 사과나무들을 보았다. 그 나무들은 여러 해 거듭된 출산에 몸매가 비틀리고 껍질이 갈라져 형편없는 몰골을 하고 있었다. 새 아이를 낳고 난 다음 아내의 배도 그랬었다. 차가 별탈 없이 파괴사 입구까지 왔을 때 그는 이 절에 딸린 암자인 자제함에 먼저 들렀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 아내도 동의했다. 자제함은 파괴사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주지 스님의 노후 은거를 위해 현대식으로 지어진 암자였다. 지난해 겨울 그는 한 친구를 통해 주지 스님의 시자로 이 암자를 맡아보는 성진이라는 젊은 스님을 알게 되었고, 그 친구와 몇 번 이 암자에서 차를 얻어 마신 적이 있었다. 다소 가파른 산세에 위치한 그 암자는 주변의 오래된 소나무들과 어울려 수월한 풍광을 이루었고, 유리문 세시로 둘러 씌워져 바람 한 점 새어들 틈이 없었다. 건물 좌우에는 앰프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잔디 깔린 앞마당에는 불국사의 석가탑을 본뜬 4층 탑이 서 있었다. 흰빛 대리석으로 깎아낸 탑의 날개는 버선코처럼 날카롭게 올라가 있었는데, 그 끝이 왠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곧 비가 내릴 듯 찌푸린 산속 암자 앞마당에는 머리가 하얗게 샌 노인이 간신히 지팡이를 짚고 걸음을 떼놓고 있었다. 이제 노인은 잡아도 아무 반항 없이 무심코 더듬이를 흔드는 늦가을의 풀벌레를 생각게 했다. 아마도 인연이란 한 가닥이 아니라 마치 발목의 아킬레스건처럼 수십 개, 수백 개의 근육들로 뭉쳐진 것인가 보다. 친구의 말에 따르자면 그 노인은 성진의 속세 아버지였다. 중학교 때 절집에서 학교에 다니는 친구를 따라갔다가 왠지 절이 좋아 머리를 깎았다는 성진은 이제
다리 부러진 방앗개비 같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다. 노인의 나직한 한숨 소리가 잔디 끝을 건드렸다. 암자의 나이 지긋한 안악은 오늘 아침 성진이 본사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 한다. 성진은 선생이라기보다는 절의 살림을 꾸리는 행정승인 듯했다. 볼 때마다 눈에 총기가 똑똑 듣는 그는 그림이나 서예에도 관심이 있고 노래도 잘한다. 몇 번 기회 있어 그와 곡차를 하고 나면 그의 마음은 아직 10대다. 한창 흥이나 윤수일의 아파트를 부를 때면 테이블 위로 뛰어오르려고 몸부림에 말리던 친구들은 술이 다 깨버린다. 성진의 노래에는 무슨 한이나 슬픔 같은 것이 인삼 엑기스처럼 응어리져 있다. 아니다. 그 말은 과장이다. 성진의 노래에는 서러움 덩어리가 탁한 막걸리처럼 목쉰 소리로 빠져나간다. 언젠가 그는 그런 노래를 들은 적이 있었다. 몇 해 전 직장 선배와 함께 경주 어느 술집에서 밤늦게까지 모기에 뜯기며 술집 마담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옆방에서 한없이 구슬프게 들려오던 불국사 젊은 스님네의 노래도 그랬다. 한이란 없애려 하면 더욱 커지는 것인가 보다. 그도 이젠 못마땅하거나 불편한 것들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시도가 쓸데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언제부턴가 그는 얼굴에 새 흉터가 생겨도 그리 상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이전보다 관대해져서가 아니라 어떻든 그럴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코나 귀 속에 서식하는 세균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 이제 그 세균들은 그의 일부가 된 것이다. 버리지 말라, 애써 버리려 하지 말라.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그는 어젯밤 비로 거먹게 젖은 자재암 추녀 끝을 치켜다보고 있었는데 그곳엔 두어 마리 땡비가 들락거리는 벌집이 달려 있었다. 작은 럭비공 같기도 하고 꽃병이나 항아리 같기도 한 그 벌집은 예쁜 조개 껍질로 단장된 듯 정교한 무늬의 거죽을 드러낸 채 튼튼하게 매달려 있었다. 성진이 땡비집을 지어주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그 완벽한 집을 땡비들이 지었다고 생각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와 아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을 때 노인이 허이허이 다가와 이번 여름 한 보름 동안 땡비들이 그 집을 지었노라고 일러주었다. 스스로 지은 집을 땡비들이 버리고 날아갈 때까지 성진은 저 벌집을 어쩌지 않으리라. 이태 전 그의 아파트 앞마당에 주먹만한 벌집 하나가 생기고 벌떼들이 분주히 날아다녔는데 얼마 뒤 나가보니 텅 빈 벌집 군데군데 죽어가는 벌들이 힘없이 붙어 있었다. 담뱃불을 가까이 가져가도 날아갈 힘이 없었다.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 짓는 것들은 모두 서러운 것들이다. 언젠가 집은 허물어지고 그 집을 기억하는 것들 또한 하나둘 사라져갈 것이다. 모든 집은 이별의 예감이다. 하지만 집 없이 떠도는 것들은 이별 외의 다른 집이 없으니 온통 서럽거나 전혀 서럽지 않거나 어느 하나일 것이다.
그러고 보면 자제함 뒤편의 비비꼬인 늙은 소나무의 이별 준비는 얼마나 고요하고 짙푸른가. 그 푸른 고요를 시커먼 고압선이 가로지르는 모습에 그는 다시 마음이 아파왔다. 그와 아내가 파괴사 경내로 들어왔을 때 연인인 듯 보이는 젊은 남녀와 중년 부인 서넛이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가파른 언덕에 지어진 절은 여느 절과는 다른 배치를 하고 있었는데 마주 보이는 누각 양옆으로 난 층계를 올라가면 미음자 모양을 한 대리석 깔린 하얀 마당이 나왔다. 맞은편 짙푸른 소나무들이 타고 오르는 아슬한 산세와는 달리 법당들은 아기자기 마디어 있어서 흡사 시골 친척집 팻마루에 앉은 듯한 느낌을 준다. 건물 기둥마다 난해한 필체로 씌어진 선시풍의 문구가 붙어있고 비어있는 한 기둥에는 대학 입시 대비 100일 기도 접수 중이라는 쪽지가 바람에 퍼덕거렸다. 그들과 함께 온 중년 부인들은 벌써 대웅전에 들어가 범어인 듯한 이상한 주문을 외우고 있었는데 뒤쪽 종무소 건물에서 거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기에 뭘 했어? 300만 원은 더 있어야 해결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는 사람과 함께 욕망은 산으로 오길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산에서 욕망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도시로 내려간다고. 경내의 석등이나 불탑들을 둘러보며 그는 그가 좋아하는 한 선생님 생각이 나서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이따금 함께 절에 오면 그분은 신이 나서 절의 유래와 건축 양식, 구도에 얽힌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분의 머릿속에 가득 찬 지식들이 잡하게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고 조금은 지루하게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흉내를 냈다. 지금 그는 자신이 본성적으로 영웅주의자이며 오랫동안 흑백 논리에 길들여져 왔음을 조심스럽게 수긍한다. 거의 본능적으로 그는 근본과 말단, 구체와 추상, 순수와 오염을 갈라왔으며 그 자기적인 판가름 위에서 무례한 삶을 고집해왔던 것이다. 이를테면 그가 살과 때의 구분이 본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30대 중반 어느 날 목욕탕에서였다. 이태리 타월로 박박 문질러서 피가 나면서도 때를 벗겨내야겠다는 그 심리는 도대체 자연적인가 문화적인가? 그에 반해 거지는 피부병이 없다는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깨우침인가? 하지만 살과 때가 본디 둘이 아니라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의 사고 전반에 깊이 배인 치명적인 이분법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이태 전 외국에 나가 도교를 전공하는 교수 밑에서 공부할 때 그는 똑같은 어리석음을 지은 바 있다. 그 교수는 노장의 심오한 사상 대신 민간에 전승된 도교 의례에 대한 강의만을 했다. 그는 선생을 잘못 만났다고 생각했다. 아니다. 그는 제대로 선생을 만났던 것이다. 소위 고급 문화가 무속으로 몰아버린 자질구레한 의례들, 그것들이 말단이 아니라 본질의 뿌리임을 그는 공부가 끝날 때쯤에서야 알게 되었던 것이다. 말단이 없다면 어찌 근본이 있을 것이며 환상이 아니라면 어디서 진실을 구하겠는가? 그의 눈엔
다시금 그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고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분은 다방의 난초 한 입도 너무 이뻐 손끝으로 건드리지 않고는 못 베겼다. 파기사를 내려와 절 입구 휴게소에서 산채 비빔밥을 시켜 먹은 그들 부부는 이제 가파른 내리막길을 한가롭게 달려가고 있었다. 핸들을 잡은 그의 머릿속 한구석에는 조금 전 휴게소 주차장에서 보았던 모과나무의 윤기 나는 줄기가 떠나지 않았다. 모과는 못생긴 열매라는 고정관념은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일까? 그 나무에 노란 모과가 달리지 않았던들 모과나무일 줄은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이 세상에서 한 번만은 그 정갈한 모과나무 줄기처럼 살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 이내 그 생각이 얼마나 정갈하지 못한가를 깨달았다. 환상이 아니라면 삶의 출구는 이미 봉쇄되었다. 이를테면 삶은 부처님 손바닥 같은 것이다. 삶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떠나도 여전히 삶이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나에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 그런데 왜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아내는 말이 없었다. 나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데 부족한 것이 없다는 바로 그 때문에 나는 불행해. 이럴 수가 있어? 난 어떻게 하면 좋지? 차가 시내로 들어서자 아내는 시장에 들러 아이들 도시락 쌀 찬거리를 사가야겠다고 말했다. 한두 방울 비가 듣기 시작하고 금세 길바닥이 니스칠한 것처럼 번쩍거렸다. 난 어떻게 하면 좋지? 아내는 김이 서린 유리창을 휴지로 닦고 있었다. 우산 없이 나왔던 사람들이 종종걸음치는 길 모서리로 카센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순식간에 핸들을 꺾어 그곳으로 들어갔고 12,000원을 내고 문제의 온도 감지기를 갈아치웠다. 그는 지금쯤 쓸개나 지라 같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내장기관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빗방울이 스칠 때마다 왼쪽 옆구리가 쑤셨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거실 앞 베란다에 놓아둔 난초 화분 하나가 서너 조각이 난 채 뒹구는 것을 보았다. 집일을 거들어주는 아주머니가 베란다에서 물청소를 하다가 대걸레 끝으로 살짝 스쳤는데 박살이 났다는 것이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 그가 본드로 떼어 붙이는 것을 본 아주머니가 여러 번 붙여보려 했으나 허사였던 모양이다. 그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연장통을 뒤져 보다 강력한 본드 하나를 찾아냈다. 장갑을 끼면 손이 무디어서 맨손으로 본드를 만졌더니 그의 손은 온통 끈끈한 본드투성이었고 화분 속 난초뿌리와 돌 알갱이들까지 반죽이 되어버렸다. 가까스로 깨어진 조각들을 이어 화분에 붙인 다음 노란 테이프로 친친 동여매고 나서 보니 난초 잎새들 군데군데 흰 본드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그는 몹시 난감했다. 저것들을 걸레로 닦으려니 잎새가 다 상할 것이고,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딱딱하게 깁스를 한 난초가 시름시름 시들어갈 것이다. 생각도 못해 걸레에 휘발유를 묻혀 조심조심 닦아내려 하니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잎새가 갈라지고 찢겨 차마 난초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 손을 놓고 말았다.
어쨌든 저 난초 잎새들은 흰 본드 반죽과 한 몸뚱이가 된 것이니 이제 그 둘을 갈라낸들 이전처럼 성한 모습을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휘발유 냄새가 물씬 나는 때 묻은 걸레를 움켜쥔 채 망연히 얼룩덜룩한 난초 잎새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는 별달리 기대할 것도 후회할 것도 없는 40대 중반의 월요일 저녁이었다.